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체크 중 학업 성취 국어 해설을 맡은 포항제철중학교 이승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는 2회 문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느라 많이 고생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시험 문항의 스타일은 수능의 유형을 따라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틀린 문항을 확인하고 또 자신의 공부를 점검한다면 보다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번과 2번 문항입니다. 1번과 2번 문항에서는 학생의 발표 지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주장으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라탕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지문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1번과 2번 문항을 제시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발문을 먼저 살펴보고 발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본 후에 지문을 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을 먼저 살펴보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내용은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은 듣기 전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항, 다음은 발표자의 발표 준비 계획이다. 발표 계획 중 실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확인을 했겠지만 실제로 이런 문항들은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제시할 때 지문의 순서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문의 순서대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 지문에 필요하다면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순서를 표시하는 전략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4번의 내용을 보면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서 주의를 집중시키자라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이 지문과 이 발표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정답이 되고요. 자, 기억의 경우에는 4문단에, 니은의 경우에는 5문단, 디귿은 3문단, 미음은 2문단에 관련된 발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자세하게 잘 읽어냈다면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학생의 듣기 전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발표를 들은 학생이 이런 생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시기나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았겠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것 정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떠올리면서 듣고 있는 거죠. 이런 보기의 내용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았겠어. 더 좋은 발표였을 것 같아.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떠올리며 듣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3번과 4번 지문이었습니다. 3번과 4번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이고요. 표제로 계속되는 개물림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참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제였습니다. 부제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특히 4번 문항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이나 또는 반대 의견에 더 동의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그 지문의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 어떤 주장이 있는지,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3번과 4번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관련된 문항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조언을 반영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제시한 4번 문항이 있었습니다. 3번 문항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항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었던 1번 문항과 다소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에서 사실적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그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답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5번에 해당하는 해외의 처벌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4문단에, 2번은 3문단에, 3번은 1문단에, 4번은 2문단에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3번 문항을 틀렸다면 지금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밑줄을 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좀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친구의 조언을 반영해서 A에 들어갈 내용을 추가하는 문항입니다.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자, 친구는 기사의 의도가 드러났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관용 표현을 활용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학년 때 관용 표현에 대해서 내용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한 답부터 우선 확인하면 적절한 답은 5번입니다. 아까 지문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부제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정보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4번을 잘 해결했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작고 사소한 것의 중요함을 말하는 속담이고요. 2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3번 공든탑이 무너지랴 노력이 있으면 그 결과가 충분히 그 노력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속담이고요. 4번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은 가까운 곳에서 혹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문에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뒤늦은 대비를 하는 대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5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은 문법 문항이에요. 자, 보기에 기억과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에서는 보기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리고 비음화가 적용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인데요. 뱃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뱃머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귿과 미음이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꽃잎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니은 첨가가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1번을 체크했다면 이 니은 첨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빠뜨려서 생각을 해서 1번을 답을 체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니은 첨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3번 앞잡이의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비읍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잡이의 자, 비는 연음이니까 의문의 변동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잡이에서 짜, 네, 된소리 되기를 확인할 수 있죠. 4번 고지 듣다에서는 디귿과 이가 만나서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된소리 되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직행열차에서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약, 그리고 니은 첨가를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인데요. 아마
정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는 1번을 체크한 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1번을 체크한 학생들은 니은 첨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만 확인해서 1번으로 답을 체크했을 것 같습니다. 문법은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 더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단어의 형성 방식에 대한 지문을 제시했습니다. 6번 문항은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라서 사실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7번 역시 보기에 기억과 미음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6번과 7번은 아마 문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학생이라면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잘 읽어내고 그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문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하고요.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성어는 다시 통사적인 합성어와 비통사적인 합성어로 구분합니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에 일치한다면 통사적인 합성어, 일반적인 구성 방식과 달리 어미를 생략했다면 비통사적인 합성어에 해당이 됩니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자, 지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접사는 어근의 의미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준다가 적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 밑에 접사를 2개 제시해 보았습니다. put, 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접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put은 처음 나온 덜 익은 이런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풋고추, 풋감, 풋과일, 덜 익은 고추, 덜 익은 감, 덜 익은 과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양은 서구식의 외국에서 들어온 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약, 양약, 서양에서 들어온 옷, 양복,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 세탁을 할 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양잿물, 서양에서 들어온 우산, 양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험 문항에서는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묻는 문항을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 문항을 출제한다면 여러분들이 접사를 다 외우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어근인지 접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항으로는 문법적인 지식으로는 통사적인 합성어인지 비통사적인 합성어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처럼 접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반드시 어근과 결합을 해야 합니다. 2번,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복합어와 파생어가 합성어다라는 2번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단어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이 어근을 말하는데요. 어근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개 이상 결합될 수 있죠. 5번, 두 어근을 연결하는 성분. 자, 두 어근을 연결하는 성분이 격조사일 수 있죠. 비누의 향기의 의는 관형격 조사인데요. 이런 격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어색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5번의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7번입니다. 기억과 미음, 방금 6번에서 설명한 통사적인 합성어인지 비통사적인 합성어인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격조사의 생략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사적인 합성어라는 것을 중요하게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고요. 1번 힘을 쓰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의 을은
격조사죠.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을이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을이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니은은 검은 버섯이라고 해야 될 텐데 연결음이 은이 생략되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디귿은 오르고 내렸다라고 해야 될 텐데 연결음이 고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리을은 작은 형, 네, 생략된 성분이 없습니다. 통사적 합성어죠. 5번은 파고들어, 파고들어 역시 생략된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역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물을 때 자주 나오는 어휘의 예니까 정답을 확인하고 오답도 적절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8번부터 10번 지문입니다. 자, 우선 8번 문항은 이해한 내용을 묻고 있고요. 9번 내용은 해석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8번은 그래서 사실적인 이해를 묻는 문항이고요. 9번은 추론적인 이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10번은 문맥적인 의미를 묻는 어휘의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에서 10번 지문은 심리학적인 용어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기 구실 만들기와 관련된 것이고요. 네, 내적 자기 구실 만들기는 약물 복용, 수면의 부족과 관련이 있고, 외적 자기 구실 만들기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기 구실 만들기는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심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 어떤 자기 구실을 만들기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심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번에서는 가상의 조건을 계속 떠올린다라고 했어요. 자, 자기 구실 만들기는 가상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계속 떠올리는, 상상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일부러 만드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2번 2문단의 내용이 있고요. 3번은 1문단, 4번은 3문단, 5번은 2문단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해한 내용, 사실적인 독해의 문항들이 지문에서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순서는 이 선지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정보들을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지문을 읽고 8번 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 지문을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지문을 그렇게 읽어본 경험이 있다면 내가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는 게 더 필요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학력평가도 치게 될 거고요. 내신 시험도 치게 될 겁니다. 아마 중학교 때 시험과는 좀 성격이 다르고 지문도 더 길고 시험지의 장수도 더 많을 겁니다. 네, 지문을 읽을 때 꼼꼼하게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거나 순서를 그리거나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9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 보기에 나타난 행동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B는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불합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어렵게 설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외적 자기 구실 만들기와 획득적 자기 구실 만들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에 해당이 되고요. 1번, 2번, 4번, 5번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4번, 5번 혹시 오답을 체크해서 9번 문항을 틀렸다면 이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한 5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일 것 같고요. 네, 1번과 2번, 3번, 4번도 역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휘와 관련된 문제는 일부러 사전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을 풀면서 그때그때 혹시 문항을 틀렸다면 이렇게 사전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들을 확인하면 그렇게 차곡차곡 어휘의 양을 쌓아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1번에서 13번 지문입니다. 11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고요. 12번은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13번은 보기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자, 11번에서 13번은 지문에서 조세와 조세 저항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조세의 효율성과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자, 문제를 보면서 지문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11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글의 진술 방식이 어떤지를 묻고 있는 내용이라서 정답은 2번인데요. 네, 2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요소, 그 요소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 요소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선지는 그와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추의 방식이고요. 개별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라고 한 4번의 선지는 귀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5번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을 설명하는 것들을 통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2번입니다. 기억은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니은은 공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조세부가의 형평성, 혹시 어휘를 몰라서 틀렸다면 형평은 균형이 맞는 것을 말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공평성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1번 조세 저항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2번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제제도. 공제제도는 수평적 공평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역시 니은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 효율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4번은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소득 수준이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네, 조세 부과는 누진세와 관련이 있는 조세 공평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니은만 해당이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13번입니다. 13번은 혹시 어렵게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묻고 있고요. 자, 보기에서 봤어야 되는 정보들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A와 B는 소득이 같습니다. 소득이 똑같은데 B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A와 B는 소득이 같기 때문에 세율은 같지만 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 때문에 B는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줄어들었죠. 자, B와 C를 비교해 볼게요. B와 C를 비교할 때 B와 C 중에서 C는 소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율도 높습니다. C는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어서 공제를 받았어요. 네,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2명이니까 똑같이 공제액은 100만원씩 공제를 받았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일단 5번입니다. 비례세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선지 자체가 아예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B와 C의 납부액이 다르다는 것은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비례세에 대한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례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문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선지는 아마 1번 선지였을 것 같은데요. 수평적 공평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A와 B를 생각했을 때 똑같이 소득이 금액이 똑같다면 세금도 똑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B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를 받아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처럼 B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담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C가 납부액이 가장 많습니다. C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것은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번과 2번 선지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A와 B의 납부액이 다른 것은 B가 납부액에서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서 납부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제도를 통한 조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3번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5번 확인할 수 있고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보기의 내용을 잘 분석했다면 13번에 5번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는 1번부터 13번까지 문항을 확인했고요. 이제 14번부터 문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 중 학업성취평가 국어 2회 문제지 14번에서 25번까지 문항 해설을 맡은 사곡고등학교 교사 최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머지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6번 문제는 유물복제 기술에 관한 독서 지문입니다.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면서 교육이나 전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물복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문단과 4문단에 걸쳐 접촉식 기법과 비접촉식 기법으로 분류한 후 하위의 기법들의 특징과 장단점, 해당되는 종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4번 문항은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은 모두 기법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과 단점, 특징 등을 비교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3문단과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지는 문화재 명칭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1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며 3번 선지의 유물복제 신청 조건도 5문단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은 유물복제 기술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문항인데요. 이 경우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을 암기하기는 어렵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문에서 꼼꼼히 찾아가며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선지의 3D 스캔 기술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고 4문단의 내용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한 것은 3D 프린팅이므로 1번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2번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효과와 유물보호는 2문단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유물복제 기술 일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5문단에서 비접촉식 기법이 유물보호를 위해 더 자주 활용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접촉식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접촉식 기법에서 실리콘을 바를 때 형틀 분리선을 없이 바르는 것이 사실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3문단에서 확인했을 때 충실한 복제를 위해 형틀 분리선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종이와 의류, 그리고 불상과 향로가 각각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실측 기법은 4문단에, 실리콘 기법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여러 개의 독일한 복제를 위해 금속박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3문단의 금속박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형틀 사용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단점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16번 문항입니다. 이는 지문의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는 문항인데요. 1번 선지에서 굴곡진 면 때문에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한다는 것은 산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곡지다와 곡선이 많다라는 지점에 주목할 수 있겠죠. 2번 선지의 손상 부분을 3D 스캔으로 그리고 3D 프린터로 복원하는 것은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선지의 표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속박을 사용하면 고정과 제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산문단에서 쉽게 제거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4번 선지의 금박의 평면에 새겨진 문양은 사문단 광학 스캐너에 관한 설명을 보면 순금이 빛 반사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5번의 금속박은 표면 보호제의 일종이므로 접촉식 복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번에서 19번 문항은 두 편의 시가 연계된 현대시 복합 문항입니다. 가의 시는 어미새가 일반적으로 해초나 물고기 같은 것들을 먹고 자라지 않고 그물이나 비닐봉지 등을 먹으면서 아기새와 함께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화자는 죽음의 배식이라고 표현하고 결국 그 결말은 쓰레기로 꽉 찬 폐기물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해양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는 늦가을 튼실하게 자라 속이 찬 배추를 보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마음은 농약 없이 배추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벌레가 나오지 못할까봐 배추를 꽉 묶지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배추 역시 배추벌레에게 자신의 잎을 내주고도 다시 차오르며 튼실하게 속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들과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닮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 구절에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7번 문항은 이렇게 두 편의 작품이 연계될 때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이때 1번에서 5번 선지의 구성에 특성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문학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밑줄 친 부분은 그것의 효과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단 1번 선지는 가에만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폐기물이 되었다 소리를 내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선지는 명사로 마무리한 부분은 가에서 죽음의 배식, 나에서 벌레 한 마리 이런 부분에서 문장을 마무리 짓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남긴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나온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나 5번의 계절을 통해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나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4번의 후각적 심상은 두 작품 모두 등장하지 않습니다. 18번의 기역과 니은은 밑줄 친 부분의 세부적인 식구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역은 쓰레기를 먹고 죽은 새가 썩지도 못한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보통의 경우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라는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즉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인 새와 세계인 자연이 단절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니은에서는 배추와 배추벌레가 공존하는 상황을 통해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의 오답 부분을 보면 1번은 기역의 부정적인 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 2번은 기역이 스스로 좌절감을 느낀다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더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모두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5번에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19번 문항은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는 생태시의 개념과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가와 나의 시가 각각에 해당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의 가에서는 죽음에 직면한
생태계 상황이 죽음의 배식이라는 시어로 드러나 있음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2번에 물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동화되었다 라는 뜻이므로 교감이 드러납니다. 3번에 주어진 시어들은 모두 죽음과 관련이 있는 시어이므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죠. 4번에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은 새와 배추이므로 화자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5번에서 가에 떠돌다 해안에 도착한 것은 죽은 새이므로 결국 죽음에 이른 공간이 조화로운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현될 수는 없으므로 가의 설명이 틀려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에서 22번은 명랑한 밤길이라는 현대소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방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나는 우연히 만난 도시 남자와의 데이트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헌신적인 데이트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이별을 통보합니다. 실연을 당한 그녀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2사람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낙천적인 성격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농공단지에 일하는 남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했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무식하고 교양이 없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처지를 듣고 난 이후 소외된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그들이 보인 상처와 절망에 대처하는 희망적 삶의 태도를 배우는 면모를 드러냅니다. 20번 문항은 소설의 전개 방식, 즉 서술 방식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1인칭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선지의 빈번한 장면의 전환이라든지 2번의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3번의 자연현상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내리는 비를 통해 설명될 수 있고, 이러한 배경화면을 통해서 그녀의 슬프고 두려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의 회상을 하는 장면이나 내면과 행동을 반대로 서술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21번 문항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인데요. 앞서 봤던 독서 지문과 달리 소설은 인물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미리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부분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답인 3번의 경우 나가 방앗간에 숨어서 2사람을 엿듣고 있었던 점은 맞지만 사부딘과 깐쭈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멈추는 것은 나가 2사람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2번 문항입니다. 조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인데 보기에 주어진 자료는 작가의 의도와 주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선지의 경우 2 남자가 명랑하게 사라지며 소통하는 장면이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의 설명을 보면 소외 계층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문에서도 2 남자 사이의 소통보다는 나가 2 남자의 처지를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므로 1번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은 깐쭈가 사장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3번은 소외된 처지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이 보기에 드러나듯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라는 처지가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상처받은 삶으로서 너와 내가 동일하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하므로 연대의식을 형성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현실을 벗어나려는 나의 욕망은 결국 도시 남자와의 데이트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므로 그녀의 욕망은 결국 도시적 삶과 관련이 있으므로 농공단지의 남자들이 세상을 열어줄 능력이 없다라고 한 것은 이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5번 선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깐쭈가 슬플 때 하는 반응이죠. 그런데
원래 나는 실현을 당한 이후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치듯 뛰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다시 그 남자의 집을 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심장이 막 뛸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은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그리고 명랑하게 환한 달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곳을 향해서 천천히 그렇지만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희망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3번에서 25번은 시조와 고전수필이 연계된 고전 복합 문항입니다. 가의 시조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있는 두터비의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시작하여 송골매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도망을 치다가 자빠지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송골매가 사라지고 나자 자신이 민첩해서 넘어졌지만 멍이 들진 않았다 라고 해서 허세를 부리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면 두터비의 행동을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조를 통해 송골매와 두터비, 파리의 위계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조가 쓰였던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를 떠올리게 되면서 신분제 사회가 갖는 불합리성 그리고 모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작품입니다. 나의 고전수필은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작품으로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깨달은 점이 사람의 몸 그리고 나라의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쓰인 방법이 유추입니다. 유추란 유사성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방식으로 행랑채와 사람의 몸, 나라의 정치가 여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닮아 있으니 다른 점도 닮아 있을 것이다. 이때 다른 점이 닮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와가 조금 썩고 그것을 내버려 두었더니 석가래와 기둥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 그 집수리 경험이 나라의 정치와 사람의 몸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정치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때 빠르게 손보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3번 문항을 보면 두 작품의 표현법을 비교하는 부분인데 1번 문항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나 서술자의 감정이 느껴지도록 하는 표현은 없고 의문문의 반복이나 반어법, 과장법,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두 작품 모두 등장하지 않습니다. 4번은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비유란 은유나 직유뿐만 아니라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었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가시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모습을 동물들에 빗대고 있고 나에서는 집수리의 나라의 정치를 빗대고 있으니 모두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번은 기역과 니은의 세부적인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항입니다. 기역에서는 두터비가 자신이 송골매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숨기고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의 그 두려웠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말이고, 니은은 나머지 두 칸은 모두 썩어서 손볼 수가 없으니 한 번만 비를 맞았던 한 칸을 서둘러 갈았던 문제를 해결했던 장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은 2번이고 나머지 선택지에서 기역은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3번의 동질감이나 이질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고 니은과 관련해서는 정답인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25번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할 때 보기의 내용은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습니다. 1번 선택지에서 두엄은 풀이나 배설물을 썩힌 후에 농사에 더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이므로 더럽게 재산을 축적했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2번 선택지에서 두터비에게 물린 파리는 미동조차 없으니까 피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썩어버린 제목을
제때 문제를 해결했다면 백성들이 봉기까지 일으키진 않았겠죠. 그러니 맞는 설명이고, 4번 선지에서 보기의 설명을 보면 문벌 귀족도 토지를 독점하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켰으니 귀족들도 포함됩니다. 5번 선지에서 건너편 산은 송골매가 나타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송골매가 두터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파리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나의 저 집의 제목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고쳐서 말끔히 다시 쓸 수 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때 문제를 해결해 주면 희망을 갖고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국어 과목 2회 문제지의 문항 해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영상을 다시 보거나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크 중 학업 성취 평가와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가 교육과정 지원 포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항과 함께 학습하면 중학교 학습 내용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